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기회가 왔어요. CIH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만 10년 전에 30만 대, 그때 추정 30만 대인데 어떤 사람은 뭐 거의 한 50만 대, 100만 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 컴퓨터가 망가지면서 갑자기 이제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안녕구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99년에 겨우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월급줄 걱정을 안 하게 됐던 뭐 그런 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99년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요. 뭐였었냐면 이제 벤처 거품. 저 때가 99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코스닥이 막 급등하면서 그 당시 그랬잖아요. 벤처 기업 하면 성공의 보증수표. 만 10년 전 일이니까. 그리고 뭐 벤처 기업 근무자들은 1등 신랑감. 얼마 전에 조사해봤더니 꼴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때 뭐 농사 짓던 분들까지도 돈 빌려가지고 벤처기업 투자한다고 붐이 일었었던 그런 해인데, 제가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게 그 당시 이제 실리콘밸리에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쪽은 벤처기업 성공 확률이 1%래요. 그러면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 확률이 실리콘밸리보다 높다.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누구나 명백한데 그 와중에 있으면 참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제신문 하나를 봤는데요. 그때 이제 1단 기사로 조그맣게 뭐 어떤 기사가 났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시장 2위인 KTF의 시가총액이 코스닥에 상장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SKT, 그러니까 정식 거래소에 상장이 된 SKT 시가총액을 추월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단지 그러니까 훨씬 작은 기업인데 코스닥에 상장이 됐다고 해서 이게 추월한 거예요, 가치가. 그걸 보고 저 확신했어요. 아, 이거 거품의 명백한 시작이다. 그래서 그때 저 때라도 제가 그 당시도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저 때 IT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뭐 1위로 뽑혔던 그런 시절이니까, 제가 저 때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산업에도 재투자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투자자와 산업은 같이 발전하거든요, 원래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경고를 해야 될 때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랑 그때 친했던 황순현 기자, 지금은 NC소프트 임원으로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친했던 기자분들이 다 업계로 갔네요.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신문에 났는데요. 저도 놀란 게 99년 하면 사실은 전면 인터뷰가 그렇게 흔했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거의 전면 인터뷰로 그때 났었고요. 그리고 그때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제가 글을 찾아봐서 그런데 실제 신문에는 뭐라고 제목이 났었냐면 벤처기업 95% 망한다. 그렇게 신문 제목이 뽑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날, 그러니까 99년 11월 11일이겠다. 그 다음날 났으니까. 저 때가 지금까지도 제 평생에 가장 고생했던 그런 하루였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데 처음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분이 투자를 하기로 했던 투자자가 있었는데 자기 회사에 제 인터뷰를 본 다음에 투자를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저보고 물어내라고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막 욕을 해요. 그러더니 5분 내내 욕을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화를 확 내면서. 야,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욕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참 씁쓸했죠. 사실 저때 제가 했던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벤처기업의 이 거품인데 지금 이게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2000년에는 세 가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벤처기업에 잘못 투자해서 날린 투자자들이 많아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벤처기업 경영자 중에 금융사범들이 다수 등장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데요. 스크롤하면 세 번째는 코스닥은 하락 곡선을 그을 거다.
제가 그렇게 그때 인터뷰에서 이야기했고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평생 제일 고생했던 날에 하나로 남고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벤처기업 붐 일기 전부터 이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면 그 벤처 붐이 일었을 때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 정도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충원을 한 건데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손에 물어내라고 하니까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99년에 기억에 참 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Y2K인데요. 99년이 그 Y2K 사건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전투기가 떨어진다, 엘리베이터가 선다, 이런 많았는데 그 중에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Y2K 바이러스라는 게 존재할 거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이 되면 전 세계 컴퓨터를 동시에 망가뜨릴 거다. 마치 99년 4월 26일 날 CIH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일을 경험했던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기자로서 직접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기억한다. 99년 12월 정보통신부를 출입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정부와 IT업계 최대 관심사는 Y2K 바이러스였다. 2000년 1월 1일 0시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산 오류까지 겹쳐서 컴퓨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였다. 바이러스 백신 업체들은 1000년에 한 번 오는 대목을 놓칠 수 없었다. 1000년에 한 번. 책상 위에는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보안 관련 제품 보도자료가 수북히 쌓였다. 안녕구소만 예외였다. 침묵을 지키던 안녕구소가 기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보도자료 하나를 냈다. 내용은 의외였다. 면밀한 분석 조사 결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기자실에서 밤을 새워 대기한 기자들은 안녕구소의 예상대로 평온하게 1월 1일 0시를 맞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제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저 당시, 지금은 다른데요. 저 당시의 패러다임은, 테크놀로지는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요. 서너 달에 걸쳐서 한 대에서 한 대 이렇게 수작업으로 감염이 된 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터져야 돼요. 4월 26일 날 CIH 바이러스도 석 달 전부터 감염이 진행이 되어 와서 30만 대 정도가 감염되어 있던 상태에서 시한폭탄처럼 컴퓨터를 지워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12월 중순인데요. Y2K 바이러스가 실제로 피해를 일으키려면 그 당시에 미리 많은 컴퓨터에 저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안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전문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Y2K 바이러스 피해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경쟁 백신 회사인데요. Y2K 바이러스 사건에 대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염가 세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새빨간 사기거든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때 화가 머리끝까지 사실은 나서 이게 피해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모든 안녕구소 포함해서요, 보통 모든 영업 직원들은 자기 매출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매출이 우선이고요. 2위 업체가 광고를 많이 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디가 혜택을 보느냐면 1위 업체가 봐요. 보통 단기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때 보면 우리가 아무 대응도 안 하면 사실은 경쟁업체들 그 광고를 보고 안녕구소 매출이 더 오르는 구조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도 그게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직원들도 합심해서 이건 옳지 않으니까 보도자료를 내는데 다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안녕구소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밥그릇과 관련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도자료를 내면 굉장히 많이 실어주는데요.
저 때가 거의 최하였어요. 보도자료를, 중요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신문에 1개 반 신문에 실렸어요. 1개 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굉장히 작은, 지금은 이름이 바뀐 경제신문에 저희 보도자료가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문에서는 기자분이 냈는데 데스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기자수첩란에다가 자기가 그냥 써버렸어요.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흘렀는데요. 저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았던 경험은 뭐였었냐면, 사실 99년 지나면서 안녕구석 경영하면서 뭐 최초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보다 사실은 저는 이런 경험을 조직 구성원이 같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손해가 명백한데도 서로 옳다고 믿는 일을, 장기적으로 옳다고 믿는 일은 합심해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같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공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거의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없는 세상이라지만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신뢰. 신뢰는 돈을 준다고 얻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진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입증해야지 신뢰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뢰만은 저는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라도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얻는 거를 직원들이 경험한 거예요. 영업 직원들도 단기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원칙적으로 원칙에 충실하면서 그런 경험을 같이 나눴다는 거. 그게 조직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씁쓸했던 게 벤처 거품도 그렇고 Y2K도 그렇고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요. 저만 고생했어요. 욕만 배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사회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값어치가 있는 일인가. 사실 저도 회의가 들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참 사회의 관성이라는 게 참 무섭다. 절감을 했어요.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기자 한 분이 어떤 기사를 써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 기자분이. 근데 그럴 때 그 기자분이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예전에 썼던 기사와 반대되는 글을 못 쓰잖아요. 그게 또 본인이 쓰려고 해도 데스크에서 용납을 안 하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인데요. 그게 모여서 사회가 되니까 그 사회적인 관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아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걸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 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절감했어요. 그 파워를 저는 절감을 했는데요. 제가 그 생각이 바뀐 게 언제였었냐면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2003년이 돼서 이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벤처 기업에 대해서, 벤처 산업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대규모 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밖에서 열린 회의인데 거의 장관급, 거기 뭐 부총리까지 포함해서요. 5분 정도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였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그 다음에 뭐 정치하시는 분들, 벤처 기업가, 언론, 학계 다 나와가지고 대규모 토론회가 열렸죠. 근데 거기서 말미에 이제 그 당시에 재경 부총리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시는데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벤처기업 95% 망한다는 거 국민 상식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옆에서 5분 동안 욕을 했던 사람이 하필이면 그 옆에 탁 앉아 있던데 그분도 막 부총리님 말씀이 맞다고 막 이렇게 그러시고요. 거기에 참석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 사람도 그 말이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라는 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로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던 게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걸 처음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기억 왜곡을 잘하거든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벤처기업이 미국 같은 경우는 1% 성공하니까 99% 망한다고 이야기하려다가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95%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어디도 세상에 그런 통계는 없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기억들이 왜곡이 돼서 자기는 10년 전부터 벤처기업 성공 확률 95%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다들 그렇게 기억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트와일라이트 존도 아니고 그런데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근데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발언을 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 저기 사회적인 관성이라는 벽에 이렇게 막혀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 덩어리 같이 단단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예 기억까지 왜곡시키면서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당장 고생이 돼도 사회적인 발언을 할 가치가 있다. 그 교훈을 얻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회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장이 사회적인 발언을 하기 힘들다는 거는 아시죠? 먹이사슬 중간에 있어서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발언을 해서 신문에 나면 그 기업을 매출이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순진한 사람들 없고요. 장사하는 세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밉보여서 회사가 다쳐요. 기본적으로. 먹이사슬의 중앙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도 어쨌든 그런 피해도 감수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도 한국에 와서는 성공할 수 없다든지 또는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소비 강국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컬럼을 썼거든요. 안녕구소 홈페이지에 마련해서 2달마다 썼어요. 그래서 2달마다 연합뉴스에서 받아서 거의 전 신문에 다 나고 계속 그랬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제 컬럼을 그런 식으로 쓸 생각을 안 하고 뭐 신문사에 내거나 그럴 생각이었었는데요. 한번 쓰라린 경험을 했어요. 뭐였었냐면 원고 청탁을 받아서 줬는데요. 그걸 저 허락도 안 받고 그 내부 내용들을 조금씩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아예 딴 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본 글은 본지의 편집 의도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립적으로 내니까 더 좋더라고요. 연합에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그런 좋은 경험을 했던 거죠. 좀 깨닫는 데까지 한 3년 걸렸는데요, 저도. 근데 이제 뭐 잘 됐다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어려움에 다시 봉착했어요. 회사가 이제 10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면 사람 인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전 국가도 그렇고요.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고 그다음 또 좋은 때가 반드시 오고요. 항상 잘 되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 없고 항상 어려운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는 없듯이 항상 이렇게 ups and downs 그건데요. 근데 이제 저 때는 지긋지긋했어요.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으니까 정말로 괴롭더라고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저 시기를 이제 벗어난 다음에 저 때가 가장 고마운 시기더라고요. 저 10년 정도 경영을 했는데 저 때 가장 많이 배웠어요. 가장 많이 배우고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고 굉장히 고마운 시기였고요. 저 때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었던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는 어려운 시기다. 그걸 이제 깨달았고요. 왜냐하면 잘 되는 시기 때 조금이라도 잘 되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게 별로 전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고요. 잘 될 때 조금이라도 더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시기를 제대로 잘못 보내면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오는데요. 모든 회사에게 기회도 오고 모든 국가에게 기회는 오는데 침체기 끝에 근데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그 기회라는 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무릎팍에서도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운이라는 게 그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조직에게, 모든 국가에게 기회는 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 기회는 내 게 아니죠. 남의 거죠. 세상은 상대 경쟁이라서 기본적으로 국가 간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모두에게 기회가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요. 기회가 왔는데 다른 사람은 기회가 돼버리면 그 격차 때문에 형편없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은 그래서 그거 같더라고요.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인생에서 핵심이지
잘 되는 시기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 되느냐는 별로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2년 동안 어려운 시기 지나면서 나름대로 깨달았고요. 그 어려운 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보내느냐, 책에서 보고 배운 건 아닌데요.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이 3가지쯤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그 기업 같으면 분식회계 같은,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은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서 나중에 좋은 시기, 잘 되는 시기 때 오히려 발목 잡고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그래서 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편법, 불법, 이렇게 당장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들을, 그런 것들이고요. 이게 주홍글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혹은 주홍글씨와 같다. 그래서 저기에 일단은 빠지면 안 되겠고요. 왜냐하면 저 안 빠지고 이렇게 좋은 시기가,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고치는 일이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기는, 잘 되는 시기는 문제를 못 고치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되면 사람들이 그 잘 돼서 조금이라도 더 잘 되려고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서 문제가 보여도 그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일쑤고요. 그리고 또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것 같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좀 잘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식도 못하고요. 그래서 잘 되는 시기에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조직, 국가는 거의 없고요. 어려울 때가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보면 어려운 시기는 하늘이 문제를 고치라고 준 절호의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문제를 고치면, 다른 표현으로 준비가 되면, 문제를 고치는 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좋은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마음가짐에 대한 거죠. 저런 뭐 저기 부처님도 아니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문제만 고칠 수 있으면 이게 부처지, 뭐 저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가짐 자체는 보통 사람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교훈, 또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의 교훈인 것 같아요. 현실은 냉정하게 보되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이걸 계속하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길잖아요. 본질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길거든요. 그리고 좋은 시기는 항상 짧고요. 그게 저는 인생의 본질에 가깝다고 봐요. 좋은 시기는 항상 짧고 어려운 시기는 긴 법인데, 그냥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낙관은 순간은 이렇게 견디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의 어려움은 버텨나갈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시기가, 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은 냉정하게 보면서, 그렇지만 자신과 미래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황당한 게 아니고요. 역사에 대한 믿음 같아요. 역사라는 게, 역사가 반복되고요. 사실은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역사는 어리석은 건 아니잖아요. 항상 현대인들이 3000년 전 선조보다 나는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간접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3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수 똑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고 반복이 되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좋은 시기가 오고 기회가 예외 없이 올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건 미래와 역사에 대한 믿음과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견뎌야 되겠다, 그런 교훈들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뭐 회사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참 많이 배웠는데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저기 강의 오신 박경철 씨랑도 저쪽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예 대화식으로 청중 분들 계신 데서 둘이서 막 리더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청중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도 했었는데요. 그 리더십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리더십 다들 이야기하고 이것도 국민 상식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리더십이 무슨 뜻이냐, 리더십이 뭐냐 물어보면 대강은 이렇게 다들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원래 어떤 한 가지 일이라는 게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각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커다란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게 관리랑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리더십이라는 속에 관리가 있다고도 보는데요. 저 같으면 이제 이게 설명이 변하더라고요. 리더십이라는 것과 관리가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좀 더 이제 좁은 범위의 정의인데요. 그렇게 대비를 해놓으면 어떤 식의 결론이 가능하냐면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고요. 관리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돈으로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둘을 이제 대비해 보시면 리더십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일이 된다, 결과로 일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고요. 관리에는 사람이 없어요. 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나가고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리더와 관리자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리더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고요. 관리자는 앞에서 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는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고요. 관리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리더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좋은 질문이라는 게 질문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고단위의 경영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영은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영을 흔히들 디시전 메이킹을 해준다고 착각하는데요. 그거는 수준이 낮은 수준의 경영이고요. 정말로 그래서 리더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요. 관리자는 좋은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게 뭐 꼭 이론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정리한 거죠.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리더라는 게 결국은 저도 보면 제가 만든 회사인데도요. 제가 리더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사실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비록 회사를 만들고 자본을 가지고 오고 제가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리더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게 리더는 결국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더라고요. 결단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리더가 아까도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을 이렇게 막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딴 쪽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말은 가짜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리더십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오르는 게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생긴 사람,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리더십 용어를 섞어서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다고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말보다 행동 그리고 선택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리더십의 요체인 거죠. 리더십은 행동과 판단과 선택에서 나오는 거지 말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말이 많은 사회다 보니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결국은 이제 구성원들은 다 알죠. 결국은 그걸로 판단은 결국은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구성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또 리더십이 특히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평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리고요. 가진 어떤 재능이랄지 전문 분야가 다 틀려서 리더십은 정답이 없고 각자에게 맞는 리더십 패턴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그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에서 리더십의 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만 해도 보세요. 인터넷만 해도 20세기까지 인터넷은
또는 뭐 여행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20세기까지는 보면 여행사에 잘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여행사에서 비싼 항공료를 줘도 이게 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사잖아요. 근데 21세기가 되면 모든 정보를 내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내가 판단하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20세기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전문 분야의 어떤 지식, 정보 같은 것들이나 또는 그 힘이 일부 전문가나 일부 계층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가공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대가 20세기 인터넷 시대였던 것 같고요. 근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웹 2.0이 등장했던 이유도 그런 건데요. 21세기로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힘과 정보가 대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중이 자기가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정받는 그런 모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리더십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20세기까지 리더십은 그 리더가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게 생기고 카리스마가 있는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어떤 꼭 지위를 가져야 돼요.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 지위가 주는 게 고급 정보, 그 다음에 돈, 인사권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휘둘러요. 그래서 20세기 리더십은 그 리더로부터 나오고요. 그 위치로부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1세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21세기는 비록 그래도 사실은 고급 정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그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리더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성원들이 그 리더를 쳐다보고 내가 따라가도 될 만한가? 괜히 나를 따르라고 해놓고 여기가 아닌가 비요 이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보고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하다 할 때,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follow worthy 할 때 따라갈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리더십이 생겨요.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리더로부터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나오고 조직 구성원이 리더에게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인정의 증표로.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틀려지죠. 저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달라지는 거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직 경영하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그래서 근데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이 뭘까?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부실할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보니까 리더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철학도 있는 사람이고요. 비전도 있는 사람인데 실행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행해지고요. 또 반대로 실행 능력은 있는데 철학이 없거나 또는 비전이 부족하면 그럼 또 고생하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왜 그럼 철학이 중요한가? 조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조직도 저도 이렇게 한 500명 정도까지 경영을 해보면 300명 이상이 대기업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그 리더를 굉장히 잘 읽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 리더의 강점도 증폭이 돼요. 조직을 통해서. 큰 조직일수록 엄청나게 증폭이 돼요. 근데 리더의 조그만 단점이 있으면 그것 또한 증폭이 돼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그 리더 뭐 보통 자기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야 조금만 흠 있고 이런 거야 괜찮은데요. 큰 조직의 리더가 되면 될수록 그 결점이 엄청난 크게 증폭이 돼서 원래 리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조차도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거 이제 보고 바로 잡아주면 좋은데요. 보통은 이제 잘 그런 모습들이 없죠.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라는 게 전문성에 근거해야 돼요. 비전이 전문성에 근거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꿈꾸는 세상과 실제 흐르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리더가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비전을 만들면 그럼 그냥 본인이 꿈꾸는 세상인 거지 실제로 그런 세상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성에 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그만 기업이지만 어쨌든 기업 해보면서 느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권한위임 하는데요. 권한위임을 한국 사람이 저 포함해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직장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는데요. 권한위임을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장 상사는 권한위임을 한 일에 대해서는 결과 나올 때까지 이렇게 외면을 해요. 안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원도 막 권한위임 받은 일을 막 하는데요. 현황 파악하러 상사가 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나를 못 믿고 이게 권한위임이야 이러거든요.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권한위임이 제대로 잘 된 데는 운동 경기예요. 예를 들면 야구 경기에서 감독이 있는데요. 운동이 벌어지는데 감독이 경기장 안 보고 신문 보고 있으면 그럼 그 나쁜 감독이거든요. 뭐냐면 경기는 선수들이 하지만 감독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잘 쳐다보고 구성원들이 각자 최상의 컨디션인지 또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크게 못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전 같은 것들을 지시를 해주고 상태가 안 좋으면 투수 교체를 하든지 그게 감독 역할이잖아요. 그게 회사도 똑같아요. 권한위임이라는 거는 그냥 믿고 맡기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 상사도 권한위임한 일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권한위임이고요. 그리고 또 직접 일을 하는 사람도 그게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게 권한 침해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혹시나 안 풀리는 일에 대해서는 자주 의견들을 구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풍경들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1시간 반 했나요? 거의 맞춰야 되는데. 그다음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절반 이상은 듣기 능력이구나. 그런 것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선수범 하는데 리더는 무대에선 배우더라고요. 어떤 날 회사 출근하기 전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표정을 찌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제 방으로 아무 말 없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저희 회사가 잘 까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고 가끔 신입 직원 예전에 30명 조직 때 신입 직원 1명 오면 1명 출근하면 그 주위로 10여 명 직원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전부 세뇌시킨 다음에 물러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처럼 조용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는 쳐다보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게 리더는 무대에선 배우더라고요. 24시간 누가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회사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요. 여기 마음속에 스위치가 있어요. 모드를 바꿔요. 착각 바꾼 다음에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가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조직원들이 동료 안 하니까 그게 조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스위치를 바꿔도 이게 모드가 전환이 안 되고 이렇게 에러가 나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차라리 회사에 출근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매니지먼트 가장 상식적이고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공개적으로, 질책은 개인적으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요. 야단치려면 1대1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러 사람 있을 때 막 이렇게 한 사람 야단치고 칭찬은 몰래 불러서 잘했다 어깨 두드려주고 그게 조직 관리할 때 아주 반대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또 리더의 편에는 조직을 뽀개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구를 좋아하거나 어떤 고등학교 출신을 좋아하거나 동향을 좋아하거나 조금이라도 모형을 보이면 그게 조직을 통해서 증폭이 돼서요.
조직이 완전히 뽀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없는 편이라서 다행히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전문 경영인들 부사장들 영입하면서 알았어요. 어떤 부사장 한 분 오더니 갑자기 조직이 막 뽀개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고요. 뭐 그런 거죠. 저거는 저 한 10분 걸리니까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 것도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무릎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회사만 잘 경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한 회사 안녕구조 사실은 CEO도 의미 있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를 한 번이라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더 의미가 크고 또 새로운 열정과 재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안녕구조 제가 회사 만들고 지분을 판 적이 없어서요. 지금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 다 사도 저를 못 쫓아내요. 물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나왔어요. 스스로 사임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물러주고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편한 공부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는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한데요. 95년 3월에 이제 사임하면서 사임의 변을 썼어요. 그때 10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썼는데요. 뭐 잠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읽어드리면 안녕구조가 열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그만뒀으니까요. 아마 기업 5년 생존 확률이 10%니까 10년 생존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살아남았다. 그래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10년 동안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창업하면서 생각 정리했던 일이 사람이 조직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진정한 의미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의사 수준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기업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라는 걸가 결국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기업에서 수익 창출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이건 본질과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일맥상통한 것 같다. 어쩌면 인간사 많은 갈등들이 목적과 결과의 혼동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제 안녕구조 10년간 경영하면서 3가지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척박한 소프트웨어 사업도 한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 경제 구조 하에서도 정직하게 사업해도 자리 잡을 수 있다. 그거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고요. 이론적이 아니라 현실에서. 세 번째로는 공익과 이윤 추구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소셜 안트레프러너 그런 사회적인 기업 개념이 사실은 제가 이거 쓸 때도 사실 사회적인 기업 개념을 몰랐는데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걸 해보려고 이제 10년간 열심히 하고 그랬다. 그래서 CEO로 10년 살 때는 절벽 올라가는 등반과 같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항상 보면 절벽을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는 구름의 앞을 가려서 끝이 안 보이고요. 산 위가 어딘지 아래를 내려다 보면 까마득해요. 많이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와서. 근데 힘이 빠져서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년 내내 그런 마음이죠. 아마 다른 경영자분들 마음도 똑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만두고 그 부사장에게 CEO를 넘겨주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사실은 내부에서 보시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복선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어쨌든 그거 썼던 이유도 마무리하려고 썼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공부 시작하겠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노안이 생길 텐데 그 전에 대학원 들어가서 학생으로 공부하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도 노안이 안 왔는데요. 아직. 그래서 저 쓸 때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뭐 대학원의 학생 이랬거든요. 그 대학원의 학생으로 갔잖아요. 연구원으로 편하게 안 가고 토플 시험 새로 보고 대학원 학생으로 갔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쓴 글 안 지킨 적이 없어서요.
글은 남는 거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글은 남는 거니까 자기가 쓴 글에 떳떳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은 역사의식 없이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쓴 몇 년 전에 썼던 4년 전 거의 한 5년 전에 썼던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기 공부 끝난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겠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거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자리 잡고 교수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양구소에서 그 CLO라고 해서 그 제가 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여름 때 되면 안랩스쿨이라는 걸로 3박 4일 전 직원들에게 작년 같으면 전략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올해 같으면 마케팅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식이었죠.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번 주 일요일 같으면 희망 제작소에서 하는 소셜 벤처 거기도 제가 강의하고요. 예전에는 저 SDS 과정 소셜 디자이너 스쿨 3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두서없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